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검사 윤석열이 8년 전에 박근혜한테 겨눴던 그 칼을 오늘 판사가 피고인 윤석열 앞에 다시 꺼내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정답이었을까요? 지금 유튜브 썸네일에는 법정 대참사, 변호인들도 포기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변호 실수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이 한마디 듣고 말문이 막힐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이라는 게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판사는 왜 하필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자료를 지금 꺼내 들었을까요? 둘째, 변호인단은 왜 이 지점에서 반박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정리해내겠다만 반복했을까요? 오늘 이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세 개의 층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면에서 벌어진 장면, 그 밑에 동기, 그리고 이게 왜 하필 헌재파면 1주년 시점에 이런 형태로 터졌는가. 미리 힌트 하나 드리면은요, 이 재판정 안에서 벌어진 일과 재판정 바깥에서 지금 도는 12억 원짜리 이야기가 알고 보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 앞에 판사가 사실 미리 하나 짚어둔 게 있어요. 압수수색이란 게 정당 건물이나 국회의원회관 같은 정치적인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 셔터 내리고 완전히 거부해서 검찰이 결국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검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공무집행방해로 이렇게 커진 게 어떤 의미냐. 판사가 이 지점을 재판 초반부터 짚어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의 장면입니다. 판사가 준비해온 자료 하나를 꺼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록이었어요. 그때 피고인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그 특검 말입니다. 판사가 짚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해서 탄핵 결정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대검에 이첩했다는 자료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탄핵되기 전에 이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마쳤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반박합니다. 그건 조사가 아니라 압수수색만 한 겁니다. 대통령 본인은 조사한 적 없어요. 판사가 다시 되묻습니다.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 아닙니까? 여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답하냐면 공범 압수수색만 했지 대통령 상대 강제 수사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정확히 반대 주장을 하고 있죠.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 판사가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발적으로 조사받으시라고 변호인 통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엔 받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대검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에서 얘기하시는 그 불소추 특권 논리가 8년 전 검사 시절 본인의 실제 행위와 정확히 반대다. 이걸 서류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판사는 거짓말이시네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서류만 확인시켜요. 딱 변사또 앞에 이몽룡 어사출도 문서가 펼쳐지는 그림이거든요. 반박이 불가능한 형태로 팩트를 마주하게 만든 겁니다. 변호인단이 왜 조용했느냐? 반박할 논리를 못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논리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 장면 다시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판사는 왜 하필 이 자료를 지금 꺼냈을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썸네일만 보면 이 재판이 준비 안 된 변호인단 대 날카로운 판사의 대결로 보입니다. 결국 윤 측이 논리 준비를 잘 못한 거 아니냐. 여기서 얘기 끝내고 싶은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준비 부족이 아니에요. 8년 전 검사 윤석열이 자기 손으로 짜놓은 논리를 8년 후 피고인 윤석열이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낸 구조적 자충수입니다. 논리를 만들 재료 자체가 이미 검사 시절 본인이 쓴 수사 기록에 다 밝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슨 새 논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 어디로 갈까요? 세 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표면은 방금 말씀드린 재판정 장면입니다. 동기층에서는 왜 윤 측이 이 시점에 굳이 이 논리를 이렇게 폈는지 봅니다. 결과층에서는 재판정 안에서 벌어진 이 붕괴가
재판정 밖에서 지금 도는 12억 원짜리 사건, 그리고 헌재파면 1주년까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윤측이 이 논리를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폈는가? 핵심부터 짚고 갑니다. 이 주장은 재판에서 이기려는 주장이 아니에요. 이건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원래 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이 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이 서사를 유튜브 생태계에 심는 작업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윤측이 최근에 갑자기 1심 판결의 탄핵 증거 채택 절차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탄핵 증거는 탄핵할 진술을 특정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1심이 그냥 다 받아버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 항소심 승소 논리로 보시면은 너무 얇아요. 이건 승소용이 아니라 1심 자체가 절차적으로 하자였다는 서사를 밖으로 흘리기 위한 겁니다. 판사도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재판에서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금 증인들 증언이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주장을 통해서 누구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 무겁게 들리셔야 됩니다. 판사가 이미 다 보고 있는데 증인 하나 더 부르자는 요청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재판장에서 이건 완곡한 형태의 거절이에요. 그러면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누가 이득 보나?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이득 보는 쪽은 명확해요. 12.3 이후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국민의힘 강경파, 극우 유튜브 생태계, 그리고 재판소원제도 통과에 반발하는 사법 카르텔 잔존 세력입니다. 증인 신빙성 흔들기도 같은 구조예요. 오늘 이진아 증인이 나와서 다른 증인들과 정면으로 상반된 증언을 합니다. 이진아 본부장이 문서를 작성해서 예하 부서에 전파했다는 게 다른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인데 이진아 증인은 본 적 없다고 얘기해요. 관저 방어 계획도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재벌 회장들이 검찰 조사받을 때 쓰던 그 카드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겁니다. 베테랑에서 본 그 표정입니다. 어이가 없네, 그 장면. 그런데 이 카드를 지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내란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헌재 탄핵 심판 때부터 지금 형사 재판까지 정확히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하 탓하기, 절차 문제 삼기, 그리고 지지자들에게는 억울하다, 메시지 던지기,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걸 3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판정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위태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국무회의 구시경 얘기입니다. 판사가 짚었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윤측이 12월 3일 밤 구시경에 국무회의를 하기로 예정했었다는 주장을 처음 하고 있어요. 판사가 정확히 물었습니다. 그 주장 수사기관에서도 1심에서도 하신 적 없으시죠? 윤석열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여부는 내란죄 판단의 핵심 요소거든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 와서 갑자기 구시하려고 했었다는 알리바이가 등장해요. 이런 걸 뒤늦은 사후 알리바이라고 부르죠.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증언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덕수 증언은 이거예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 열 필요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판사가 이 자리에서 그 판정을 안 해요. 그냥 기록만 남깁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요. 이 기록이 판결 이유서에 그대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소리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류에 남기는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 판사가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구시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면서 정작 구시에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재판에서 밝혀진 게 5명 국무위원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른 게 구시 이후예요. 그러니까 구시에 국무회의를 열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구시 이후에야 부랴부랴 사람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회식 있는 사람, 행사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이 계속 밀렸다는 게 오늘 나온 설명이에요. 양치기 소년이 몇 번째 외쳤는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세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무회의를 진짜로 하려고 했다는 사람이 왜 대국민 담화를 30분씩 미뤘겠어요? 원래 9시 반 예정이던 담화가 10시로 밀리고 그 다음에 10시 반으로 또 밀렸잖아요. 하려던 사람은 서두르거든요. 서두른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답입니다. 사람 다 모아놓고 나서야 국무회의 흉내를 낸 거지. 애초에 정식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정황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재판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재판정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알고 보면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최근에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억 428만 원입니다. 숫자를 그냥 놓고 보면 감이 안 오세요. 그래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11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이 9개월 동안 받은 돈이 현직 대통령 1년 연봉의 4.6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순위로 보면 윤석열이 1위인데 2위인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2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위의 10배 이상이에요. 3위는 160만 원이니까 20배 이상. 이 정도면 그냥 1, 2가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도 봐야죠. 서울 남부구치소에 2025년 8월 12일 수감된 이후 2026년 3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이 9,305만 원, 3월 10일부터 15일 사이 6일 동안 434만 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70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감옥에. 여기 구조가 하나 더 있어요. 수용자 영치금 보유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더 못 받아요. 그래서 계좌를 계속 비워둬야 다음 돈이 들어옵니다. 9개월 동안 350회 출금했다는 게 그래서 나온 숫자예요. 하루 한 번 이상 출금한 겁니다. 계좌 비워두는 작업을 매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돈 세금 한 푼도 안 붙습니다. 일반 국민이 근로소득으로 12억 벌면 세금 얼마나 나가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12억을 받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이게 왜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지 국세청과 법무부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상파 뉴스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 있으세요? 없죠? 재판정 안에서 논리가 무너지는 그 시간에 재판정 밖에서는 12억 원짜리 팬덤 경제가 세금 한 푼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 병렬 구조, 이걸 나란히 놓고 보는 그림, 주류 매체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 영치금 제도, 원래 감옥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생필품 살 돈 없을 때 조금 도와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9개월 동안 받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 12억을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감옥 안에서 소비되는 돈이 아니라 감옥 밖 어딘가로 흘러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알을 낳는 거위가 감옥 안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축을 좀 넓혀보시죠. 이 재판정 장면과 12억 영치금 이야기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겹치고 있는가?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지 정확히 1년입니다. 그때 결정문은 어떻게 나왔죠? 8대0. 재판관 8명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더 무거운 숫자예요. 탄핵 사유가 5개였고 5개 모두 8대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40대0인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5대3 대드락설이 갑자기 유포됐던 거. 그 며칠 동안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터뷰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 거 없었다. 재판부 안에서 대드락이 있었던 적이 없다.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이 파면의 특징을 뭐라고 규명했는지 아세요? 국민이 이겼다. 이 짧은 한마디에 4개월이 담겨 있어요.
12월 3일 그 밤 국회 앞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모여든 시민들, 그 시민들이 부당한 무력에 저항권을 행사한 그 4개월 그 시간 동안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였다는 겁니다. 파면은 재판관들이 국민에게 준 게 아니라 국민이 재판관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파면 이후 1년 동안 하나도 통과된 게 있어요. 재판소원제도. 헌법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됐습니다. 이건 이 파면의 부수 효과가 아니에요. 12.3 이후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것의 무게를 처음으로 피부로 느낀 그 감각이 제도로 새겨진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형사재판이 몇 개가 진행 중인 줄 아세요? 8개입니다. 이 중에 1심 선고가 나온 게 2개인데 체포방해 혐의징역 5년이 지난 1월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이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출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 순간의 무게를 우리가 지금 다시 짚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은 6건이 지금 1심에서 진행 중이고 2차 특검도 가동 중이에요. 외신들이 그때 헌재 결정문에 왜 그렇게 주목했는지 아세요?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역사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체제가 선진화될수록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 앞에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 취약성을 극복했다는 것. 이 지점이 세계 정치사에서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헌재 결정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외국 법조인들과 외신들이 그때 왜 그렇게 지켜봤는지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짚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류 매체가 4월 4일 1주년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세요. 한 해가 지났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끝나요. 이 시드람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안이 왜 이렇게 시들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시점의 의미를 크게 다루고 싶지 않은 편집 방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12.3 그 밤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느꼈던 그 감각이 정확했다는 걸 지금 1년이 지난 이 재판정이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한 걸음 더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벌어진 그 장면, 판사가 2017년 특검 자료를 꺼내 들었을 때 그때 판사가 노린 게 뭐였을까요? 윤석열 개인의 논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검사 시절 자기가 짜둔 그 논리에 피고인이 된 지금 자기가 걸린 겁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8년 전. 그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깐 멈춰야 되는 지점입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표하던 그 시스템 검찰이 만들고 검찰이 지키고 검찰이 예외를 두던 그 논리 전체 그 시스템이 자기 자식에게 반응하는 걸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검찰이 가진 힘이 얼마나 집중돼 있었는지 우리가 다들 체감하며 살아왔잖아요. 그 시스템의 마지막 장이 재판정 안팎에서 지금 동시에 쓰이고 있다는 게 오늘의 그림입니다. 안에서는 8년 전 자기 논리에 자기가 걸리고 있고 밖에서는 그 시스템을 지탱하던 자금이 감옥벽 안으로 12억씩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최근에 이런 말도 했어요. 국무위원들이 안 말려서 계엄을 한 거다. 말렸으면 안 했을 거다.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죠. 내가 바보다.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서울의 봄 데자뷰라고들 하는데요. 사실 데자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던 겁니다. 재벌 회장들이 재판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카드 꺼내는 그 장면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내란 재판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코미디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죠. 8년 전의 겨눈 칼이 오늘 자기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정답이냐고. 답이 지금 나온 겁니다. 정답 같은 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지어야 하는 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지 말았어야 하는 거니까요. 재판정 안에서는 논리가 무너지고 재판정 밖에서는 12억 원이 쌓이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만들어내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한쪽에서 무너지는 만큼 다른 한쪽에서 필사적으로 재무장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던진 그 질문, 이거 당신이 수사한 거잖아요. 이 한마디는 사실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던진 게 아닙니다. 검찰이 만들었고, 검찰이 지켰고, 검찰이 예외를 두던 그 논리 전체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그 답이 다 나오려면 남아있는 재판이 아직 6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선 무효형으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사안까지 걸려 있어요. 2차 특검도 지금 가동 중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우리가 본 건 그 긴 청산의 한 장면일 뿐이에요.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예전 대통령들이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내란 청산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산해야 할 대상이 개인 몇 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표하던 시스템 전체거든요. 코스피 6천 만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오래 걸립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청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12.3 그 밤 국회 앞에 서 있던 그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오늘 이 재판정이 그 지도의 한 지점을 보여준 셈이에요. 그 지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질문이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산이 어디까지 가는지 함께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